음악 소리에 발바닥이 저릿했다. 샴페인 타워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다. 나, 박서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입고 예비 신랑 김민준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했고 몰래 정장 바지에 손을 닦은 뒤 다시 내 손을 꽉 잡았다. 사회자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몇 번이나 미화된 우리의 첫 만남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었다. 단상 아래 우리 부모님은 눈가가 붉어지도록 미소 짓고 계셨다. 그의 부모님, 특히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마침내 큰일을 해냈다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만약 사회자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무대 옆을 의아하게 쳐다보지 않았더라면 최 여사님이 어느새 일어나 사회자 옆으로 다가가 마이크 한쪽에 손을 얹고 있었다. 사회자는 이런 상황이 처음인 듯 멍하니 마이크를 그녀에게 건넸다. 민준 씨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최 여사님은 헛기침을 한 번 했다. 평소 늘 굳어있던 얼굴에 억지로 만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객 여러분, 오늘 제 아들 민준이와 서윤이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을 빌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윤이와도 상의할 겸 해서요. 장례가 조용해졌다. 모두들 시어머니가 감동적인 축사를 할 것이라 생각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최 여사님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그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윤아, 이제 오늘부터 우린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란다. 이 시어미는 인생 선배로서 미리 해줄 말이 있어. 너희 젊은 애들은 생각이 자유분방하지만 살림, 특히 돈 문제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거든. 내가 생각해봤는데 결혼 전에 우리 집에서 준 결혼지원금 5천만 원 있지? 그거 일단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겠니? 내가 잘 보관해줄게. 걱정 마라. 너희 돈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 하객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가 자기 엄마를 획 돌아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최 여사님은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내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너랑 민준이 매달 월급날 되면 나한테 바로 보내렴. 내가 너희 살림을 계획해줄게.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써야 할지 내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단다. 우리 늙은이들은 다 너희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너희가 젊어서 돈 관리 못하고 매달 빈털터리가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내 말이 맞지 않니? 나는 그녀를 보았다. 자애로워 보이지만 한치의 의심도 용납하지 않는 그 얼굴을 나는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김민준을 보았다. 나는 단상 아래 이미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일어서 계신 우리 부모님을 보았다. 하객들의 시선은 탐조등처럼 내게 꽂혔다. 고소해하는 눈빛, 동정하는 눈빛, 그리고 대부분은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는 눈빛이었다. 최 여사님은 여전히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표정은 마치 내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체면을 깎지 못할 것이라고, 이 결혼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모든 걸 참고 삼킬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경제권을 쥐어야 한다고 여러 번 암시하던 최 여사님의 모습, 엄마 앞에서 늘 쩔쩔매던 김민준의 모습,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분가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이제 결혼식장에서 그녀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얼굴에 천천히 미소를 띄었다. 최 여사님의 미소보다 훨씬 밝고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나는 심지어 반걸음 앞으로 나아가 완전히 굳어버린 사회자의 손에서 여분의 마이크를 부드럽게 가져왔다. 어머님, 정말 옳은 말씀이세요. 내 목소리는 맑고 웃음기를 띠고 있었다. 연회장 전체가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최 여사님의 얼굴에 만족감이 더 짙어졌다.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했다. 나는 계속 웃으며 더없이 순종적인 어조로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정말 돈 관리를 못하죠. 정말 사려 깊으세요. 나는 말하면서 재빠르게 이브닝 클러치에서 체크카드 한 장을 꺼냈다. 이 카드는 민준 씨가 어제 내게 정중하게 건네며 결혼지원금이라고 결혼식 날 보기 좋게 들고 있으라고 했던 것이다. 나는 두 손으로 그 카드를 받쳐들고 공손하게 최 여사님 앞에 내밀었다. 어머님, 댁에서 주신 결혼지원금 5천만 원입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드립니다. 최 여사님은 만족스럽게 손을 내밀며 카드를 받으려 했다. 입으로는 가식적으로 말했다. 아이고, 착한 아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살이 분별할 줄 아는 애라는 거.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내가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카드를 받쳐든 채 카드에 닿는 그녀의 손가락을 보며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어머님, 이 지원금도 돌려드렸는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시선은 최 여사님의 당황한 얼굴에서 옆에 멍하니 서 있는 김민준에게로, 그리고 조용해진 하객들을 천천히 훑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결혼을 뭐하러 하겠어요? 말을 마친 나는 미련 없이 카드를 쥔 손가락을 놓았다. 카드는 최 여사님이 미처 거두지 못한 손바닥 위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내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다시는 그 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망설임 없이 머리에 쓴 값비싼 진주 면사포를 벗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웨딩드레스 옆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피로연 때 움직이기 편하도록 디자인된 부분이었다. 나는 몇 번의 손짓으로 몸을 조이던 드레스의 속박을 풀었고 안에 미리 입고 있던 활동하기 편한 슬립 원피스가 드러났다. 연회장은 마치 음소거 버튼이 눌린 듯 조용했다. 오직 내가 움직일 때 나는 옷감의 마찰음과 내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간 부모님 앞으로 걸어가 엄마의 차가운 팔을 잡았다. 엄마, 아빠, 우리 집에 가요. 그리고 나는 모든 친척과 친구들의 주목을 받으며 심플한 원피스 차림으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정성껏 꾸며졌지만 계산으로 가득 찼던 이 결혼식장을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왔다. 내 뒤로 죽음 같은 정적이 몇 초간 이어지더니 이내 솥이 터진 듯 엄청난 소란이 터져 나왔다. 아빠는 차에 시동을 거는 손을 떨고 계셨다. 엑셀을 너무 세게 밟아 차가 획 튀어나갔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꽉 잡고 입술을 떨었다. 한참 만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마디 겨우 뱉으셨다. 서윤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나는 엄마의 차가운 손가락을 힘주어 마주 잡았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네온 사인이 흐릿하게 번졌다. 엄마, 괜찮아. 적시에 손절하는 게 좋은 일이야. 그래도 결혼식인데 친척들 다 보고 있는데 너 앞으로 어떡하니? 엄마의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다. 아빠가 운전대를 세게 내리쳤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최영숙 그 옆였네. 우리 서윤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똥 싸려는 거잖아. 오늘 참았으면 우리 서윤이 인생은 끝장나는 거였어. 잘했어. 내 딸,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지며 코끝이 찡했다. 하지만 억지로 눈물을 참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저 멀쩡하고 직장도 있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오늘 일 후회 안 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먼저 김민준.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바로 무음으로 바꿨다. 그 다음은 친한 친구 몇 명의 카톡과 보이스톡이 쏟아졌다. 나는 두어 개만 골라 답장했다. 현장에서 파토 났어. 자세한 건 나중에. 일단 좀 쉴게. 두꺼운 화장을 지우고 잠옷으로 갈아입으니 비로소 땅에 발을 딛는 기분이었다. 거울 속 내 눈은 아주 맑았다. 예상했던 눈물은 없었다. 오직 배수진을 친 뒤에 평온함만이 있었다.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안다. 최영숙의 성격과 그녀의 마마보이, 아들 김민준의 행태로 보아 절대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역시나 다음날 새벽녘에 초인종이 울렸다.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조심스럽고 집요한 소리였다. 엄마가 먼저 깨서 내 방문 앞으로 달려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서윤아, 민준이 왔어.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침대에 기댄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잘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양가 망신시킨다며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어차피 끝내야 할 이야기니까요. 아빠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침실에서 나왔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당장 꺼지라고 해. 나는 다가가 아빠의 팔을 토닥였다. 아빠,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얘기 안 하면 내일 또 올 거예요. 한 번에 확실히 끝내는 게 나아요. 김민준이 들어왔다. 구겨진 정장 차림의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어젯밤 편히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복잡한 눈빛을 보였다. 죄책감, 애원, 그리고 미세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물 한 잔을 건넸지만 그는 받지 않고 나만 쳐다보며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윤아, 어제는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너무 조급하셔서 말이 심했어. 너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내가 미동도 없자 그는 다급해졌다.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서윤아, 알잖아. 내 마음속엔 너밖에 없는 거. 우리 엄마는 그냥 그런 분이야. 생각이 옛날 분이라 그렇지 나쁜 뜻은 없었어. 정말 우리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봐봐. 결혼식 비용도 다 썼고 친척들도 다 불렀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보기 안 좋잖아. 우리 그냥 혼인신고부터 먼저 할까? 결혼식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엄마는 내가 설득할게. 월급 통장도 우리가 관리하고 엄마한테 안 맡기면 되잖아. 어때?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 수습할지, 어떻게 자기 엄마를 빼낼지, 어떻게 나를 다시 구슬릴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 엄마의 행동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당시 자신의 침묵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는 깨닫지 못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민준 씨, 문제의 핵심이 월급 통장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민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입만 벙긋거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문제는 당신 어머니가 결혼식장에서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나를 당신 집 결혼지원금이나 탐내고 살림도 못하는 도둑 취급하며 경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을 때 곧 내 남편이 될 당신이 나무 기둥처럼 거기 서서 찍소리도 못했다는 거고요. 김민준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나는 그때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리 엄마잖아. 내가 그럼 어떡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랑 싸우기라도 하냐고. 당신 어머니랑은 못 싸우고 당신 어머니가 나를 모욕하는 건 눈뜨고 볼 수 있었군요. 내가 반문했다.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이런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 일에 끼어들 때마다 당신은 늘 우리 엄마잖아. 내가 어떻게? 라고 했어요. 나는 결혼해서 분가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당신 어머니와 엮이는 한 당신은 영원히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그분이 결혼식장에서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월급을 관리하겠다고 했다면 내일은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 앉아서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몇 명을 낳을지, 어떻게 키울지까지 지시할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속이의 경읽기 같았다. 나는 손을 저었다. 됐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봐야 의미 없어요. 결혼 안 할 겁니다. 댁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저 박서윤은 감당할 수가 없네요. 가세요. 김민주는 당황해서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내가 피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서윤아,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고칠게. 앞으로는 꼭 내 편에 설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 말 한마디에 이렇게 헤어져?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비참하고도 불쌍해 보였다. 이 일을 통해 당신 내 가족 전부를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에요.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우리 관계를 망치고 있을 때 당신은 옆에 서서 구경하는 걸 선택했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정을 이야기하다니 너무 늦었어요. 나는 문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고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여기까지예요. 김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잿빛 얼굴로 입술을 달싹였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를 깊이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고통도 있었지만 전곡을 찔린 후의 창피함과 원망이 더 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힘없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나는 문을 닫고 문의 등을 기댔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안다. 아들을 쫓아냈으니 이제 그 엄마가 곧 등장할 것이다. 그래, 어차피 올 거라면 차라리 빨리 와라. 한 번에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게. 김민준이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현관문 렌즈로 밖을 엿보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좋아. 최영숙 그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닌데 분명히 쳐들어와서 난리칠 거야. 아빠는 소파에 앉아 연달아 담배를 피워댔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마침내 그는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울 게 뭐 있어. 병사가 오면 장수가 맑고 물이 오면 흙으로 막는 거지. 걔가 무슨 낯짝으로 찾아와? 아들 교육 잘못 시키고 자기는 나이값도 못해서 결혼식 망쳐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는 아빠에게 물 한 잔을 따라 드렸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 결심을 말했다. 생각 다 정리했어요. 이 결혼은 절대 못해요. 김민준 씨랑은 완전히 끝났어요. 그 어머니가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정말 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저도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윤아, 엄마는 네가 속상한 거 알아. 하지만 여자가 파혼하면, 아니,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남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하니.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거야.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아 앉혔다. 엄마, 창피한 건 한순간이에요. 만약 제가 오늘 참고 결혼했다면 그건 평생이 망가지는 길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최 여사님이 오늘 결혼식장에서 저랬는데 내일은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겠어요? 민준 씨가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정말 하소연할 곳도 없을 거예요. 긴 고통보다 짧은 고통이 나아요.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결단이 서려 있었다. 내 딸 말이 맞다.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내 딸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최영숙 그 여편네가 감히 찾아오기만 해봐. 내가 빗자루로 쓸어버릴 테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직속 상사인 강 팀장님이었다. 심장이 덜컥했다. 결혼식에 이렇게 큰 소란이 났으니 회사에도 소문이 들어간 모양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네, 팀장님. 전화기 너머 강 팀장님의 목소리는 질책보다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윤 씨, 괜찮아요?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마음이 따뜻해지며 목소리도 한결 편안해졌다. 팀장님, 저 괜찮아요. 결혼식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습니다. 며칠 연차를 쓰고 뒷정리를 좀 하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정상 출근하겠습니다. 강 팀장님은 흔쾌히 말했다. 알았어요. 휴가는 승인할 테니 집안일 잘 처리하고 와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회사 일은 내가 맡아줄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직장이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나는 부모님께 말했다. 보세요, 아빠, 엄마, 회사도 문제 없어요. 저 수입도 있고, 제 한 몸 건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최영숙과 김민주는 우리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마시고 상대도 하지 마세요. 모든 건 제가 처리할게요. 이후 이틀은 조용했다. 김민준도 최영숙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평온함 아래 무언가 부글거리고 있음을 알았다. 역시나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집 앞에서 날카로운 곡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박서윤, 이은혜도 모르는 여우 같은 년아. 우리 집 돈은 다 받아 챙기고 내 아들 결혼식은 망쳐놓고 우리 김씨 집안을 온 동네 웃음거리로 만들어 이제 와서 거북이처럼 숨어 있겠다. 당장 나와서 해명해. 최영숙이었다. 그녀는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대신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는 방법을 택했다. 이웃들을 다 끌어내 구경거리로 만들고 여론으로 나를 압박하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냉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최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옆에는 그녀의 친척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2명이 거들고 있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박씨네 딸 너무하네. 결혼식장에서 그냥 뛰쳐나가 버리면 시댁 체면은 뭐가 돼? 결혼지원금 5천만 원은요? 그거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할 순 없잖아요. 소란의 몇몇 이웃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수군거렸다. 최영숙은 나를 보자마자 곡소리를 더 크게 냈다. 이웃들을 향해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여러분, 제발 판단 좀 해주세요. 바로 제 박서윤이에요. 내 아들이 쟤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제가 그냥 젊은 애들은 돈 관리 못하니까 지원금은 내가 맡아주고 월급도 내가 계획해주겠다고 다 두 사람 잘 되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얼굴 싹 바꾸고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도망갔어요. 이게 우리 김씨 집안을 가지고 장난친 게 아니고 뭐겠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장바구니를 발치에 내려놓았다. 팔짱을 끼고 차갑게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최영숙은 내가 아무 말도 없자 겁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하게 일어나 내게 달려들려 했다. 내 아들 돌려내. 우리 집안 체면 돌려내. 그 5천만 원 당장 토해내. 나는 몸을 피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다. 아주머니, 혹시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요? 결혼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요. 그 5천만 원이 든 체크카드. 제가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공손히 돌려드리지 않았나요? 연세가 드셔서 금방 잊어버리신 건가요? 아니면 손해본 것 같아서 한 번 더 뜯어내려고 오신 건가요? 최영숙은 순간 말문이 막혀 얼굴이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거들던 친척들도 멍해졌다. 나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월급 관리 말씀이신데 죄송하지만 저 박서윤은 부모님이 계시고 제 힘으로 돈도 법니다. 생판남인 아주머니가 제 돈을 관리할 이유는 없어요. 관리는 아주머니 아들이나 잘하세요. 결혼식이 왜 파탄 났는지는 아주머니가 제일 잘하실 텐데요. 정 모르시겠으면 되게 귀한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자기 엄마가 미래의 아내를 모욕하는데 벙어리처럼 서 있었는지.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영숙을 보는 눈빛에 경멸이 섞였다. 최영숙은 창피함에 분노가 치밀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헛소리 마, 이 못된 년. 말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너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 아들이랑 살기 싫어서 일부러 트집 잡은 거잖아. 가난해서요? 나는 웃었다. 아주머니, 농담도 잘하시네요. 가난한 게 싫었으면 애초에 결혼 약속도 안 했어요. 저는 아주머니 손이 너무 길어서 싫었고 아주머니 아들뼈가 너무 물러서 가정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싫었어요. 이 결혼 제가 걷어찬 겁니다. 아주머니 아들 제 눈에 안 차서요. 알아들으셨어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광기 어린 고함에 신경 쓰지 않고 바닥에 장바구니를 들고
열쇠를 꺼내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다. 최영숙과 그녀의 막장 드라마를 문 밖으로 완전히 차단했다. 문 밖의 울음소리는 마치 끊긴 라디오처럼 갑자기 멈췄다. 최영숙이 갑자기 이성을 찾은 게 아니었다. 아빠가 문을 사이에 두고 소리쳤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주거침입이랑 소음공해로 경찰에 신고할 테다. 경찰 불러서 누가 더 염치 없는 인간인지 가려보자고. 이 한마디가 그 어떤 말보다 효과적이었다. 욕설과 함께 발소리가 멀어졌다. 복도는 마침내 조용해졌다. 엄마는 문에 기대 길게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드디어 갔네. 이게 무슨 난리람?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웠다. 과일이 굴러다녔고 사과 하나가 찌그러졌다. 나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가면을 벗어던지니 오히려 좋은 점도 있었다. 적어도 그 위선적인 평화를 유지하느라 애쓸 필요는 없으니까 피곤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제 시간에 회사에 출근했다. 사무실은 여전했다. 공기 중에는 커피향과 프린터 토너 냄새가 섞여 있었다. 몇몇 동료들은 나를 보고 시선을 피하며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한두 명은 입가에 구경하는 듯한 미소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못 본 척 내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켰다. 쌓인 메일을 열었다. 강 팀장님이 찻잔을 들고 다가와 내 파티션에 기대며 나지막이 물었다. 정말 괜찮아요? 나는 그녀를 향해 웃어 보였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다. 네, 정말 괜찮아요. 며칠 밀렸더니 얼른 따라잡아야죠. 강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았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아, 맞다. 오후에 대성그룹하고 회의 있는데 자료는 다 숙지했죠? 상대편 프로젝트 담당자가 새로 바뀌었는데 꽤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대성그룹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클라이언트였다. 내가 계속 담당해왔고 계약이 임박한 상황이라 차질이 생기면 안 됐다. 걱정 마세요. 팀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오후 회의, 나는 10분 먼저 회의실에 도착해 장비를 점검했다. 상대편은 정시에 도착했다. 선두에 선 사람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다. 몸에 잘 맞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강 팀장님이 그를 소개했다. 이름은 이정훈, 대성그룹의 신임 부장으로 이 프로젝트를 책임진다고 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맡았다. 나는 최근의 일들을 잊으려 애쓰며 모든 정신을 스크린과 레이저 포인터에 집중했다. 논리, 데이터, 장점, 리스크 관리 방안. 나는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정훈 부장은 매우 주에 깊게 들었고 때때로 말을 끊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어떤 것들은 꽤나 날카로웠다. 다행히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나하나 답변할 수 있었다. 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회의가 중반에 접어들어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 나는 예비 노트북을 연결해 모델링을 시연하기 위해 일어섰다. 너무 급하게 일어난 데다 며칠간 제대로 쉬지 못해서인지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며 몸이 휘청했다.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았다. 박 과장님, 괜찮습니까? 이정훈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차분했다. 나는 즉시 호흡을 가다듬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가 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시연은 순조롭게 끝났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정훈 부장은 노트북을 덮고 나와 강 팀장님을 보며 마침내 오늘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보였다. 제안서가 좋군요. 매우 포괄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말했다. 박 과장님, 최근에 개인적으로 큰일을 치르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업무 상태를 유지하다니 대단하네요. 심장이 덜컥했다. 결혼식 소동이 업계에 꽤 빨리 퍼진 모양이었다. 나는 겉으로 태연한 척하며 예의 바르게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부장님.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보내고 강 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야, 서윤 씨, 대단한데? 아까 정말 쓰러지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저희 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당신에 대한 평가가 꽤 좋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가가 좋든 나쁘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갈 기반이었다. 퇴근할 무렵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회사 건물 앞에 서니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민준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였다. 대략 자기 엄마가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앞으로는 뭐든지 내 말만 듣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읽고 나서 냉소조차 짓지 않고 문자를 삭제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약속? 그의 약속이 쓸모 있었다면 결혼식장에서 허수아비처럼 서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래층 카페를 지나다 문을 열고 들어가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샀다. 씁쓸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현실적인 온기를 전해주었다. 창밖에 수많은 차들과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모두 각자의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나의 전쟁터는 바로 여기다. 계산으로 가득 찼던 그 결혼식장도 행패를 부리던 복도도 아니다. 일하고 돈 벌고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복수다. 최영숙은 내가 자기 아들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보란 듯이 더 잘 살 것이다. 나는 남은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 종이컵을 찌그러뜨려 멀지 않은 쓰레기통에 정확히 던져 넣었다. 일상은 순식간에 일로 채워졌다. 대성그룹 프로젝트에 대해 이정훈 부장 쪽에서 수정 의견이 돌아왔다. 요구 수준은 높았지만 모두 핵심을 짚는 내용이었다. 나는 팀원들과 며칠간 야근하며 제안서를 더 세밀하게 다듬었다. 강 팀장님은 내 상태가 괜찮아 보이자 다른 중요한 클라이언트들도 내게 맡겼다. 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였다. 정신없이 바빠 집에 오면 늘 자정이었다.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었고 꿈도 거의 꾸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부모님은 내가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점차 안심하셨다. 더 이상 한숨 쉬지 않으셨고 가끔 식탁에서 김씨 집안 얘기를 꺼내도 나는 듣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 썩은 쓰레기 봉투를 버린 것처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긴급 추가 계약서를 전달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방문했다. 장소는 강동구에 새로 생긴 크리에이티브 파크였다. 회사에서 꽤 먼 거리였다. 일을 마치고 나오니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공원 환경이 좋아 정문까지 걸어가서 택시를 잡기로 했다. 유리 외벽의 건물을 막 돌았을 때 옆 카페 야외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익었다. 나는 무심코 걸음을 늦추고 다시 쳐다봤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혼자 앉아 마시다만 커피를 앞에 두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못 본 지 얼마나 됐다고. 그는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구겨진 체크 셔츠를 입은 모습은 늘 깔끔하게 차려입던 예전 모습과 딴판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마치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느꼈는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는 확연히 굳었다. 이내 얼굴에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후회 같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입을 열어 나를 부르려는 듯했지만 나는 즉시 시선을 돌리고 무표정하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자리 옆을 지나 그와 그의 망설이는 표정을 멀리 뒤로 했다. 그의 시선이 내 등에 계속 꽂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모퉁이를 돌아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공원 정문에 도착해 택시 앱을 켜니 앞에 대기자가 10명이 넘었다. 길가에 서서 기다렸다. 저녁바람이 불어왔고 초여름의 습기가 느껴졌다. 방금 김민준을 본 작은 해프닝은
물 위의 잔물결처럼 금방 가라앉았다. 그가 지금 어떻게 살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는 심지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장에서 앞뒤 가리지 않았던 그 용기가 있었기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저기서 초췌하고 낙담한 채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건 바로 나였을지도 모른다. 택시가 왔다. 나는 문을 열고 타서 회사 주소를 말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 팀장님이었다. 이정훈 부장 쪽에서 수정된 제안서에 매우 만족하며 내일 오후에 다시 만나 다음 협력 단계를 논의하자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알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했다. 그리고 뒷좌석에 기대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를 보았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빛의 띠를 이루었다. 나는 내 길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뒤가 아니라 그 카페 야외 좌석에 앉아있는 김민중과 그의 어머니는 내 인생이라는 기차에서 이미 버려진 정거장이었다. 점점 더 멀어져 결국에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정신을 집중해서 대성그룹 프로젝트를 확실히 따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것, 내 허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꺼져버려라. 대성그룹 프로젝트는 무거운 맷돌 같았다. 숨막히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간 쌓였던 내 마음의 잡념들을 모두 갈아 없애주었다. 이정훈 부장은 요구 수준이 극도로 높았다. 매 회의는 마치 논문 심사 같았다. 데이터, 논리, 리스크 관리, 모든 세부 사항을 반복해서 파고들었다. 우리 팀원들은 뒤에서 그를 저승사자라고 불렀지만 아무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컴퓨터 모니터 빛이 가장 익숙한 조명이 되었고 키보드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졸리면 사무실 옆 간이 침대에서 눈을 붙이고 배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켰다. 강 팀장님은 보다 못해 집에 가서 푹 자라고 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팀장님, 이제 막바지예요.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나는 이정훈 부장에게 그리고 회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박서윤은 결혼식장에서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며 돈을 요구당하고 결국 비참하게 떠난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고. 나는 전문 능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어느 날 밤 마지막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다. 눈이 뻑뻑하고 건조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엄마에게서 온 카톡이었다. 서윤아, 민준이 그 회사 망했대. 엄마랑 싸우고 집 나갔다더라. 나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가 알림을 지워버렸다. 김민준의 회사가 망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그 회사는 원래 그의 어머니가 인맥으로 넣어준 곳이었다. 그 자신은 열의도 없고 능력도 평범했다. 사고가 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어머니와 싸운 것도 상상이 갔다. 최영숙은 분명 결혼식을 망친 것과 아들이 변변찮은 것에 대한 화를 그에게 전부 쏟아부었을 것이다. 김민중 같은 성격은 오래 참다가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다. 생각보다 빨랐을 뿐. 하지만 이 모든 건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다시 화면의 숫자에 집중했다. 이것들이야말로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었다. 마침내 대성그룹의 최종 제안서를 발표하는 날이 왔다. 나와 강 팀장님, 그리고 팀의 핵심 멤버 2명이 대성그룹 회의실에 30분 먼저 도착했다. 이정훈 부장은 몇 명과 함께 정시에 들어왔다. 그는 오늘 짙은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전보다 더 엄격해 보였다. 시작하죠. 그가 앉으며 말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 PPT 첫 페이지를 열었다.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안정시키고 최종 설계안, 예산 구성, 기대 수익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핵심 부분에서는 우리가 밤새워 만든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여주며 다양한 상황에서의 데이터 변화를 직관적으로 제시했다. 이정훈 부장은 집중해서 들었다. 가끔 한두 가지 질문을 했지만 이전처럼 의심 섞인 날카로움이 아니라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나는 레이저 포인터를 끄고 그를 바라보았다. 부장님, 저희 제안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은 몇 초간 조용했다. 이정훈 부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내게 시선을 고정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군요. 단 두 마디였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최고의 칭찬이었다. 그는 강 팀장님을 향해 말했다. 강 팀장님, 이번에 팀이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특히 박 과장님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과 최종 결과물은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시 한번 조율하고 문제 없으면 다음 주에 계약 준비하죠. 강 팀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희가 잘 협조하겠습니다. 대성그룹에서 나와 차에 타자 강 팀장님은 길게 숨을 내쉬며 내 어깨를 세게 쳤다. 서윤 씨, 해냈네. 정말로 따냈어. 이거 정말 큰 건인데. 돌아가면 바로 사장님께 보고해서 포상금 받아줄게. 나는 의자에 기댔다. 그제야 피로가 몰려왔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마음은 꽉 차고 뜨거웠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이 첫걸음은 마침내 단단하게 내디뎠다. 회사로 돌아오니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 동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이전의 어렴풋한 동정이나 구경하는 시선은 실질적인 존경과 약간의 부러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결혼식 소동으로 인해 생겼던 그 미묘한 시선들이 전문 능력에서 비롯된 존중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느꼈다. 퇴근할 때 같이 야근했던 동료가 다가와 작게 말했다. 서윤 과장님, 진짜 대단해요. 그 김민준이라는 사람 되게 비참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직장도 잃고 월세방 얻어서 사는데 엄마가 맨날 찾아가서 행패 부린대요. 나는 짐을 챙기던 손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동료는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서자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다. 엄마, 프로젝트 성공해서 보너스 나왔어요. 아빠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엄마는 거의 바로 답장했다. 연달아 온 음성 메시지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아이고, 이 녀석아, 돈 벌면 네가 써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보내. 프로젝트 성공했다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녁은 먹고 다니니? 엄마가 갈비찜 해놨는데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이었다. 김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그건 그들 자신의 인과응보일 뿐이다. 내 이야깃거리조차 될 자격이 없다. 대성그룹 프로젝트의 보너스와 성과급이 곧 입금되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나는 함부로 쓰지 않고 일부는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강 팀장님은 약속대로 사장님께 나를 추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부 공지가 떴다. 나는 차장으로 승진했다. 이제 신입 2명을 이끄는 팀장이 되었고 담당 분야도 더욱 핵심적인 업무로 바뀌었다. 회의 때 내 자리는 더 앞쪽으로 옮겨졌고 의견을 발표할 때 돌아오는 시선은 호기심이나 동정 대신 진지한 경청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창가 자리로 옮겼다. 햇살이 책상 절반을 비췄다. 거의 죽어가던 화분을 옮겨놓고 새 컵도 하나 샀다. 인생이 정말 새로운 페이지를 넘긴 것 같았다. 어느 날 점심 나와 강 팀장님 그리고 팀의 친한 동료 2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프로젝트 성공과 내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장소는 강 팀장님이 고른 조용한 중식당이었다. 서윤 씨, 이제 회사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네. 강 팀장님이 내게 딤섬을 덜어주며 흐뭇하게 말했다. 처음에 결혼 문제로 휴가 냈을 때 사실 네가 회복 못할까봐 좀 걱정했어. 그런데 이렇게 악착같이 해낼 줄이야.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 끔찍했던 일은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다. 동료 손 대리가 쾌활하게 말했다.
맞아요. 서윤 차장님, 이제 우리 부서의 에이스예요. 그가 몰래 엄지를 치켜세웠. 남들 험담이나 하는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번에 다른 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서윤 차장님 결혼식장에서 완전 카리스마 넘쳤대요. 지원금 그대로 돌려주고 바로 나가버렸다고 듣기만 해도 속 시원하더라고요. 강 팀장님이 글을 쏘아봤다. 밥 먹으면서 말 좀 줄여. 손 대리는 혀를 내밀었다. 나는 오히려 마음이 움직였다. 내 이야기가 회사에 여러 버전으로 퍼져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시댁의당에서 울면서 도망쳤다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파혼했다는 쪽이 훨씬 나았다. 그런데 차장님, 다른 동료 이 주임이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예전 시어머니 성함이 최 씨, 최영숙 아니에요? 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네, 맞아요. 왜요? 이 주임은 조금 망설이다. 강 팀장님을 쳐다봤다. 강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다 우리 식구니까 들은 거 있으면 말해봐. 이 주임이 그제야 말했다. 제 먼 친척 이모님이 그 최영숙 씨랑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듣기로는 요즘 그분이 여기저기 울고 다니면서 아들은 변변찮 아서 직장도 잃고 며느리도 도망가서 집안 망신 다 시켰다고 한대요. 그리고 전부 그 박서윤 때문이라고. 차장님이 재수없는 상문살이 껴서 엮이는 사람마다 다 망하게 한대요. 손대리가 바로 폭발했다. 미친 거 아냐. 자기가 나이 간 못해서 그런 걸. 강 팀장님도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사람이 저래? 자기 아들이 못난 걸 왜 남 탓을 해? 나는 화가 나기보다는 웃음이 나왔다. 최영숙은 여전했다. 무슨 일이든 항상 남의 탓이었다. 아들 회사가 망한 것도 내 탓이고 아들이 자기와 싸우는 것도 내가 이간질한 탓이고 김씨 집안이 웃음거리가 된 것도 내 탓이다. 그녀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결혼식장에서 그런 소동을 벌이지 않았다면, 만약 자신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마마보이로 키우지 않았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냥 말하게 두세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하게 말했다. 입은 그 사람한테 달렸으니 우리가 막을 순 없죠. 우리가 잘 살면 그 사람 말은 그냥 모기 소리 같은 거예요. 시끄럽긴 해도 상처 입진 않으니까요. 강 팀장님이 감탄하며 나를 쳐다봤다. 그래, 바로 그 자세야. 서윤 씨, 이제 정말 마음이 단단해졌네. 나는 알고 있었다. 마음이 단단해진 게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다. 최영숙 같은 사람과 엮여봤자 나 자신만 격이 떨어질 뿐 아무런 이득도 없다. 나의 전쟁터는 땅바닥에서 모기와 뒹구는 곳이 아니다. 나의 전쟁터는 하늘에 있다. 나는 계속 위로 날아올라야 한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햇살이 좋았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한 번만 다시 만나줄 수 있을까? 김민준이었다. 번호를 바꿔서 또 연락한 것이다. 나는 보고 나서 손가락을 움직여 바로 문자를 삭제했다. 그리고 그 새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잘못한 걸 알았다고? 늦었다. 나는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당신의 참회를 들어줄 시간도 없고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생각은 더더욱 없다. 당신들 모자의 비극은 당신들끼리 연기해라. 이 아가씨는 더 이상 어울려주지 않는다. 이정훈 부장이 말했던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식당에서 마주친 지 사흘 뒤 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지역 번호는 서울이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을 넥소스테크의 인사총괄이사 진 이사라고 소개했다. 진 이사는 매우 정중하게 이정훈 부장님의 추천으로 내 이력서와 프로젝트 경험이 현재 채용 중인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직책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시간 될 때 한번 와서 이야기 나누자고 제안했다. 넥소스테크. 나는 그 회사를 알고 있었다. 업계에서 무섭게 성장하는 신흥 강자였다. 복지와 발전 가능성 모두 지금 다니는 오래된 회사보다 훨씬 좋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며 진이사와 면접 시간을 잡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자리에 앉아 아직 닿지 않은 대성그룹 프로젝트 파일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다. 강 팀장님은 내게 은인이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었다. 하지만 넥소스의 기회는 이정훈 부장의 말처럼 더 큰 무대에서 완전히 다른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넥소스의 사무 환경은 밝고 개방적이었으며 현대적인 감각이 넘쳤다. 면접관은 진 이사 외에 프로젝트 부서 책임자도 있었다. 그들의 질문은 매우 전문적이고 실질적이었으며 마침 내가 다뤄본 프로젝트 유형과 정확히 일치했다. 특히 방금 막 끝낸 대성그룹 프로젝트는 내게 자신감을 주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감탄을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부서 책임자가 직접 물었다. 박서윤 씨,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스트레스가 클 수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웃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문제 없습니다. 저는 결과로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일주일 후 오퍼레터가 메일로 도착했다. 연봉은 현재보다 50% 높았고 추가적인 프로젝트 보너스와 스톡 옵션까지 있었다. 나는 메일의 숫자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수락회신을 보냈다. 강 팀장님께 퇴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나는 퇴근 후 시간을 골라 그녀의 사무실로 갔다. 강 팀장님은 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웃었다. 넥소스구나. 정훈 씨가 전에 넌지시 얘기하더라고. 내가 널 붙잡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 나는 죄송한 마음에 말했다. 팀장님, 죄송해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강 팀장님은 손을 저으며 내 말을 막았다. 그런 말 하지 마. 서윤아, 네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니 내가 다 기쁘다. 정말이야. 넌 내가 키운 사람이야. 네가 잘 되면 내 얼굴도 서는 거지. 나중에 성공하면 밥이나 한번 사.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퇴사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동료들은 내가 넥소스로 간다는 소식에 부러워하기도 하고 축하해주기도 했다. 손대리는 내 팔을 잡고 소리쳤다. 차장님, 너무 멋져요. 이제 넥소스 사람이네요. 부자 되면 잊지 마세요. 나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다. 몇 년간 일했던 곳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슬프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넥소스 출근 첫날,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배정받았다.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담당하는 팀이었다. 팀원들은 모두 젊고 활기찼다. 나의 새로운 상사는 면접 때 만났던 프로젝트 부서 책임자 오 부장이었다. 그녀는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는 내게 자료 더미를 던져주었다. 서윤 씨, 이 프로젝트 초반이 좀 혼란스러워요.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다음 주에 있을 고객사와의 첫 협의회에서 메인 발표를 맡아줘요. 압박감이 순식간에 몰려왔다. 하지만 나는 이런 압박을 좋아했다. 쓸데없는 생각할 틈 없이 오직 일에만 몰두하게 만드니까. 업무를 파악하고 팀원들을 알아가고 프로젝트의 맥락을 정리했다. 점심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모르는 동료 2명이 잡담하는 소리가 들렸다. 야, 들었어? 우리 건물 아래 새롬 정보통신이라는 작은 회사 거의 망했대. 사장이 돈 들고 튀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난리라던데. 그래? 몰랐네. 그런 작은 회사는 원래 불안정하잖아. 새롬 정보통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건 김민준이 전에 인맥으로 들어갔던 회사 이름이었다. 그가 실직한 게 아니라 회사가 통째로 사라진 거였구나. 최영숙이 예전에 동원했던 인맥도 그리 튼튼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숙여 계속 밥을 먹었다. 그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지금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매우 중요한 협의회를 준비하는 것. 새로운 전쟁터에서
나는 첫 포성을 성공적으로 올려야 한다. 넥소스의 프로젝트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정밀 기계 같아서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했다. 내가 이끄는 팀은 젊은이들이 많아 패기는 넘쳤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했다. 첫 내부 리허설에서 발표는 더듬거렸고 데이터는 부실했으며 리스크 관리 방안은 거의 공백이었다. 오 부장은 듣고 나서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도 꾸짖지 않고 단 한마디만 던졌다. 금요일까지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버전을 만들어 박서윤 씨가 책임져요. 압박감은 쇳덩이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불평할 시간도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었다. 나는 팀원들을 모아 업무를 재분배하고 가장 복잡한 핵심 모듈과 최종 발표를 내가 맡았다. 그 며칠간 우리는 거의 회의실에서 살았다. 화이트보드는 복잡한 순서도와 데이터 모델로 가득 찼다. 배달 음식 상자는 구석의 산처럼 쌓였다. 팀의 기술 핵심인 유호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다. 성격이 좀 산만해서 처음 제출한 결과물은 허점투성이었다. 나는 그를 작은 회의실로 불러 화내지 않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내가 원하는 건 거의가 아니라 제로우차야. 할 수 있겠어? 못하겠으면 지금 말해. 사람 바꿀게. 유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밤새워서라도 고쳐오겠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필요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최종본을 기대하지. 금요일 아침 우리는 다시 오 부장 앞에 섰다. 이번 발표는 유창했고 데이터는 탄탄했으며 질의응답도 논리정연했다. 오 부장의 굳었던 얼굴이 마침내 조금 풀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 고객회의는 이대로 진행해요. 회의가 끝나고 나는 모두에게 커피를 샀다. 유호가 다가와 멋쩍게 말했다. 팀장님 며칠 전에 죄송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이 기준으로 하면 돼. 프로젝트 성공하면 보너스 두둑이 챙겨줄게. 주말 내내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발표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훑었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 월요일 오후 고객 회의가 시작되었다. 상대편에서는 대여섯 명이 참석했고 주도하는 사람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이사였다. 나는 스크린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다. 철저한 준비 덕분에 모든 과정은 순조로웠다. 핵심 부분에서는 유호팀이 밤새워 최적화한 동적 모델을 시연했고 효과는 매우 직관적이었다. 고객은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했지만 나는 모두 해결했다. 나는 그 이사의 까다로운 눈빛이 점차 인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의 말미에 그는 노트북을 덮고 나와 오 부장을 보며 말했다. 제안서가 저희 예상보다 훨씬 깊이가 있군요. 특히 리스크 관리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 부장님, 박 팀장님,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고객을 보내고 오 부장은 드물게 미소를 보이며 내게 말했다. 잘했어, 서윤 씨. 시작이 아주 좋네. 자리로 돌아오니 그제야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꽉 차 있었다. 휴대폰에는 엄마가 보낸 음성 메시지 몇 개가 와 있었다. 새 회사는 어떤지, 바쁘진 않은지 묻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 좋아요. 프로젝트도 순조로워요. 걱정 마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답장을 보내자마자 동료 임 씨가 물컵을 들고 와서 비밀 얘기를 하듯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 팀장님, 점심때 제가 아래층 카페에서 누구 봤는지 아세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팀장님 전 남자친구, 김민준 씨요. 세상에 완전 노숙자 같아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어떤 여자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돈 빌려달라는 것 같던데 여자가 짜증내면서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쯧쯧. 나는 그래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컴퓨터 화면에 프로젝트 일정표를 봤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임 씨는 내 반응이 시큰둥하자 멋쩍게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화면을 보았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김민준이 잘 살든 망하든 내게는 이제 일기예보속 낯선 도시의 날씨처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나는 길을 막는 낯선 사람처럼 그냥 비켜갈 것이다. 내 세상에는 이제 계획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시작일 뿐이다. 나는 넥소스에서 자리를 잡고 성과를 내야 한다. 이미 뒤에 버려진 사람들과 일들은 배경 소음이 될 자격조차 없다. 길은 아직 멀다. 나는 앞만 보고 가야 한다. 넥소스의 프로젝트는 태엽을 감은 팽이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첫 번째 고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자 오 부장은 더 까다로운 신규 프로젝트 2개를 또 맡겼다. 나는 물 마실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지만 이렇게 필요하고 인정받는 느낌은 마치 강심제 같았다. 통장 잔고는 꾸준히 늘어갔다. 나는 보너스로 고사양 노트북을 새로 샀고 업계 심화 과정도 등록했다.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어떤 명품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제안서를 수정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였다. 이 시간에는 보통 일을 방해하지 않으시는데 전화를 받자 엄마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당황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아,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다. 나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탕비실로 갔다. 엄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숨을 고르고 기관총처럼 쏘아붙였다. 방금 내 이모랑 장 보고 오는데 아래층 수다쟁이 박 아줌마를 만났어. 그 아줌마가 나를 붙잡고 비밀스럽게 묻는 거야. 네가 무슨 큰 회사에서 팀장 됐냐고. 그래서 내가 그럼요, 우리 딸 능력으로 먹고 살죠 했지.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동네에 소문이 다 났대. 네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게 사장이랑 자서 승진한 거라고? 심지어 내 전 시어머니 최영숙이 자기 화투패 친구들한테 직접 말하고 다닌대. 자기 아들이 버린 걸레가 이제 몸 팔아서 출세했다고. 며칠 못 갈 거라고.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최영숙, 그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자기 아들은 구제불능의 쓰레기가 되었는데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장 악독한 방식으로 진흙탕을 만들려는 것이다. 서윤아, 듣고 있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런 더러운 소문이 퍼지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 얼굴 보고 살아? 엄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냉정을 찾았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그리고 절대 그 여자 찾아가서 싸우지 마세요. 엄마가 신경 쓸수록 더 신나서 떠들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헛소리하게 내버려둬? 당연히 아니죠. 나는 냉소했다. 소문은 입으로 내지만 해명은 발로 뛰어야 하죠. 그 여자랑 똑같이 싸우면 제 수준만 떨어져요.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탕비실 창가에 서서 도로 위에 개미 같은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최영숙은 자기가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예전처럼 행패 부리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나의 세상은 그녀의 그 시끄럽고 지저분한 세상과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이런 소문은 화장실의 파리 같다. 묽지는 않지만 사람을 역겹게 한다. 특히 새 회사에서는 절대 퍼지게 둘 수 없었다. 나는 생각 끝에 곧장 오 부장의 사무실로 갔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오 부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인데 업무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 부장은 고개를 들고 안경을 고쳤었다. 무슨 일이죠? 나는 최영숙이 퍼뜨리는 소문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다. 소문의 내용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부장님, 제가 넥소스에서 일하는 것은 전문 능력과 프로젝트 성과 덕분입니다. 이 점은 부장님과 팀원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 때문에 회사나 프로젝트가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 부장은 듣고 나서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이런 사내 정치나 음해를 가장 혐오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그 최영숙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회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부장님, 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입니다. 회사와는 상관없어요.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장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회사에서도 혹시 이런저런 소문을 들으셨을 때 그 출처가 어디인지 아셨으면 해서입니다. 오 부장은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 감탄이 더해졌다. 알겠습니다. 서윤 씨,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는군요. 맑은 사람은 스스로 맑아지지만 직장에서는 때로 스스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때도 있죠. 걱정 말아요. 넥소스는 그런 소문에 휘둘리는 회사가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성과로 보여주세요. 그게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니까. 오 부장의 사무실에서 나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회사 내부의 예방주사를 놓아 소문이 퍼질 토양을 없앴다. 다음은 외부다. 최영숙은 화투패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떠드는 걸 좋아했지? 좋다. 내가 그녀에게 보여주겠다.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 최지수를 찾았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금은 꽤 유명한 지역 생활 블로거였다. 온갖 기상천외한 사회 뉴스를 파헤치는데 전문가였다. 나는 그녀에게 카톡을 보냈다. 지수야, 역대급 진상 시어머니 소재 있는데 완전 대박이야. 관심 있어? 최지수는 거의 바로 답장했다. 뭔데? 드러나 보자. 나는 비상계단으로 가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최영숙이 스스로 뺨을 내밀었으니 내가 때려주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여론이라는 칼 그녀는 쓸 줄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뼛속까지 아프게 만들 수 있다. 최지수의 행동은 내 생각보다 빨랐다. 그녀와 통화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결혼식장에서 지원금 강탈하려던 진상 시어머니. 알고 보니 며느리 몸팔아 승진했다고 악성 루머 퍼뜨려라는 제목의 글이 그녀의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지역 정보 채널에 올라왔다. 글은 매우 교묘하게 작성되었다. 최지수는 내 실명을 쓰지 않고 SC로 대체했지만 최영숙이 결혼식장에서 지원금을 요구하고 월급 관리를 하겠다고 했던 세부 사항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리고 내가 제공한 처리된 녹음 파일도 첨부했다. 최영숙이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퍼붓던 부분이었다. 핵심 정보는 흐리게 처리했지만 그 날카로운 어조와 집요함은 화면 너머로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글의 후반부는 논조를 바꿔 이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노력으로 성공하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웃들 사이에 며느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다는 악독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썼다. 최지수는 여론을 잘 알았다. 글 아래에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투표도 올렸다. 선택지는 단호하게 손절한다, 법적으로 대응한다, 공론화한다 등이었다. 이 글은 마치 돌멩이가 오물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댓글창은 폭발했다. 세상에, 저 할머니 조선시대에서 왔나? 결혼식장에서 돈을 뺏으려고? 제정신이야? 녹음 들어봤는데 저 시어머니 진짜 진상 중에 상진상이네. 악성 루머 퍼뜨리는 것들 다 망해라. SC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내 딸이었으면 내가 저 할망구 머리채를 잡았을 거야. 저 할머니 신상 털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나는 댓글을 훑어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심지어 웃음이 나왔다. 최영숙은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 손가락질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지? 그럼 이제 수만 명에게 손가락질 받는 기분을 제대로 맛보게 해주겠다. 역시나 다음날 점심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속 시원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아, 그 글 봤니? 내 친구가 올린 거 맞지?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가 난리가 났어.
몇몇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게 최영숙 얘기냐고 묻더라. 최영숙, 오늘 아침에 장 보러 나갔다가 할머니들 몇 명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먹고 허둥지둥 집으로 도망갔대. 진짜 꼴 좋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한테 안 좋은 거 아니니? 나는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그래 제 이름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남들 말하는 게 무서우면 안 되죠. 이번 기회에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대가를 치른다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 해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의 전화가 우리 집 유선 전화로 걸려왔다. 내 모든 연락처는 이미 차단당한 상태였다. 아빠가 받았고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나는 이쪽에서 김민준의 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울음 섞인 애원이었다. 제발 서윤이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그 글 좀 내려달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그 글 보고 충격받아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웃들은 다 비웃고. 제발 더위 좀 살려주세요. 아빠는 화가 나서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내 어미가 더러운 입으로 내 딸 험담하고 다닐 때는 내 딸이 어떻게 살지 생각 안 했냐. 꺼져.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리고는 세차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 너머에 끊긴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고혈압으로 쓰러졌다고? 최영숙의 건강은 아주 좋았다. 이건 분명 동정심을 유발해서 아들을 굴복시키려는 낡은 수법일 것이다. 김민주는 여전했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해서 애원하기만 할 뿐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여론은 계속 확산되었다. 몇몇 네티즌들은 글 속의 흐릿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영숙이 사는 아파트와 김민준이 다녔던 회사, 이미 망했지만 까지 찾아냈다.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공경에 처하기에는 충분했다. 최영숙은 이제 화투 모임에도 못 나가고 예전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과 구경거리로 보는 눈빛으로 대한다고 했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가끔 동료들이 그 글에 대해 넌지시 물으면 나는 그저였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요? 저도 봤어요. 참 별일도 다 있죠.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의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오 부장님은 한번 회의 전에 툭 던지듯 말했다. 서윤 씨, 요즘 인터넷 글 처리 잘했네. 더러운 물이 몸에 튀지 않도록.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프로젝트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요. 나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깔끔하게. 최영숙은 가장 저급한 방식으로 나를 공격했고 나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되갚아 주었다. 이 여론이라는 칼, 내가 그녀보다 훨씬 잘 썼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인터넷상에 소라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 최영숙 같은 사람에게 진짜 타격은 그녀가 가장 무시했던 내가 그녀의 아들보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수천, 수백 배 더 잘 사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실력과 더 높은 자리가 필요했다. 나는 컴퓨터 화면에 넥소스 신규 프로젝트 전략도를 보았다. 눈빛은 차분했다. 여론전은 작은 에피소드일 뿐이다. 나의 주전장은 언제나 여기다. 인터넷상의 소동은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요란하게 왔다가 금방 지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상 시어머니 이야기는 새로운 이슈에 묻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떤 작은 커뮤니티에서는 최영숙과 김민준이 완전히 유명해졌다는 것을.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바다. 그들이 자신의 구석에서 스스로 심은 쓴 열매를 맛보게 하는 것. 내 삶은 완전히 일로 채워졌다. 넥소스의 신규 프로젝트는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고 나는 팀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고객을 만나고 현장을 감독하고 자원을 조율했다. 정말 피곤했지만 프로젝트가 계획에서 현실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오 부장은 점점 더 나를 신뢰했고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게 맡겼다. 어느 날 회사는 나를 서울에서 열리는 업계 컨퍼런스에 파견했다.
이런 행사는 교류와 학습을 명분으로 하지만 사실은 인맥을 넓히고 기회를 찾는 사교의 장이었다. 나는 깔끔하게 재단된 짙은색 정장을 고르고 옅은 화장을 했다. 전문적이고 세련돼 보이도록. 컨퍼런스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몇몇 잠재적 파트너들과 명함을 교환하고 가볍게 대화를 나눴다. 한 외국계 기업 임원과 기술 응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익숙한 모습이 스쳤다. 김민준이었다. 그가 어떻게 여기에? 몸에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헤어젤을 너무 많이 발라 머리가 번들거렸다. 그의 옆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자가 있었다.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는 아니었다. 김민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한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려해 쓰고 있었다. 그 남성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를 대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시선을 돌리고 못 본 척했다. 그가 새롬 정보통신을 이룬 후 또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이런 자리에 기회를 찾아온 모양이었다. 정말 지긋지긋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외국계 기업 임원과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잠시 후 김민준이 그 여자를 데리고 내 쪽으로 똑바로 걸어왔다. 서윤아, 진짜 우연이다. 너도 여기 왔네? 김민준은 얼굴에 과장된 미소를 짓고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나와 아주 친한 사이인 것처럼. 그의 옆에 있던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심사와 미세한 질투가 섞여 있었다. 속으로 혐오감이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 씨, 안녕하세요. 김민준은 내 목소리의 거리감을 눈치채지 못한 듯 한 걸음 더 다가와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려 했다. 아까 자신을 무시했던 중년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윤아, 저분 보여? 태산그룹 왕 전무님이야. 내가 지금 그분이랑 프로젝트 하나 얘기 중인데 아주 잘 될 것 같아. 너도 좋은 기회 있으면 우리 협력할 수도 있잖아. 그의 말이 끝나자 나와 대화하던 외국계 임원조차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 태산그룹 왕전무라는 사람은 마치 벌레를 본 듯 즉시 몸을 돌려가 버렸다. 나는 그의 어리석음과 뻔뻔함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는 지금 나에게 자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서 초라한 자존심이라도 되찾고 싶은 것인가? 나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흔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몇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협력은 사양할게요. 저는 지금 넥소스에서 책임지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꽤 커서 김민준 씨의 현재 수준과는 맞지 않을 것 같네요. 김민준의 미소가 순간 얼굴에 얼어붙었다. 파운데이션을 바른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의 옆에 있던 여자도 당황해서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옆에 있던 외국계 임원에게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유 이사님. 저희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유 이사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즉시, 저희가 동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김민준과 그의 파트너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다. 김민준은 그 자리에서 몇 초간 굳어 있다가 결국 그 여자를 데리고 초라하게 떠났다. 나는 그가 떠날 때 내뿜는 원망 섞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눈꺼풀조차 들어 올리지 않았다. 컨퍼런스 후반부, 디지털 전환의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나는 주최 측의 초청을 받아 발언자 중 한 명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내가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 내 이름과 넥소스 테크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적힌 명패 앞에 앉았을 때 나는 객석에서 한 시선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구석에 앉아 잿빛 얼굴로 마치 물감통을 엎지른 듯 복잡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충격,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좌절감.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결혼식장에서 자기 엄마에게 휘둘리다
결국 비참하게 떠났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기가 필사적으로 비집고 들어온 이런 고급 포럼에서 초청 연사로 앉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나는 발언 내내 차분한 시선으로 전체를 훑으며 다른 연사들, 청중들과 눈을 맞췄다. 오직 그가 있는 구석만은 철저히 무시했다. 토론이 끝나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미소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왔고 즉시 몇몇 사람들이 명함을 교환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나는 알았다. 오늘부터 이 업계에서 박서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그 부끄러운 가십이 아니라 확실한 전문 능력과 직업적 지위를 대표한다는 것을. 김민주는 이 화려한 축제 속에서 미미하고 금방 잊힐 배경에 불과했다. 내 성공 가도에 걸림돌조차 될 자격이 없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호텔 앞에서 차를 기다렸다. 밤바람이 불어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오 부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칭찬이 담겨 있었다. 서윤 씨, 방금 친구들 몇 명한테 연락 왔어. 컨퍼런스에서 너 봤다고. 아주 발표 잘했다고 하더라. 회사 위상을 높여줬네. 나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최영숙은 비교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지?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지? 이제 똑똑히 보게 해주겠다. 그녀의 아들이 필사적으로 아부에도 낄 수 없는 자리에 나 박서윤은 귀빈으로 초대받아 갔다는 것을. 입뺨 때리기는 소리도 없지만 그 어떤 욕설보다 아플 것이다. 차가 왔다. 나는 문을 열고 새로운 전쟁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컨퍼런스에서의 작은 해프닝은 먼지처럼 툭 털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김민중과 그의 분노는 내 바쁜 일상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넥소스의 프로젝트는 계속되었고 나는 고속 회전하는 팽이처럼 바빴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꼈다. 오 부장은 점점 더 나를 신뢰했고 중요한 고객 응대도 직접 내게 맡겼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회사를 대표해 중요한 파트너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났다. 장소는 상대 회사 근처의 아늑한 전통 찻집이었다. 일을 마치고 상대방 책임자는 급한 회의로 먼저 자리를 떴다. 나는 창밖의 좋은 햇살을 보며 잠시 더 앉아있기로 했다. 찻집은 조용했고 은은한 가야금 소리와 물 끓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업무 메일을 확인하려는데 문에 달린 풍경이 울렸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최영숙,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심술궂어 보이는 할머니가 함께 있었다. 그녀의 화투 친구인 듯했다. 최영숙도 여기서 나를 만날 줄은 몰랐는지 처음에는 흠칫 놀랐다. 이내 그 삼각눈에서 도끼 어린 빛이 뿜어져 나왔다. 독을 바른 바늘처럼 내 얼굴에 똑바로 밝혔다. 아마 김민준에게서 컨퍼런스 이야기를 듣고 옛 원한과 새로운 분노가 함께 치밀어 오른 모양이었다. 그녀는 친구를 뿌리치고 몇 걸음에 내 테이블로 달려와 양손을 허리에 짚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찻집의 정적을 깼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집안에서 훨훨 날아 봉황이라도 된 박 대리님 아니셔? 이런데도 네가 올 수 있는 곳이었니? 찻집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놀라 이쪽을 쳐다봤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등을 의자에 천천히 기댔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년 못 본 사이에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마른 강바닥 같았고 입꼬리는 축 처져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그간 편치 않은 삶을 산 모양이었다. 최영숙은 내가 반응이 없자 겁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여 친구에게 그리고 찻집의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바로 쟤야, 박서윤. 예전에는 내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고 죽고 못 살더니 결혼식장에서 우리 집 가난하다고 그 자리에서 파혼해버리고 그러고는 무슨 더러운 수작을 부렸는지 아주 빨리도 기어 올라갔지. 이제 와서 사람 꼬라고 앉아서 차나 마시고 있네. 퇴. 그 화려한 할머니도 거들었다. 입을 삐죽이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얘가 걔야? 보아하니 남자 홀리는 재주는 있게 생겼네. 최영숙은 지원군을 얻자 더욱 신이 나서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했다. 상문살 낀 년, 재수 없는 년, 누구든 엮이면 망하는 년. 내 아들이 바로 너 때문에 망했어. 네가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지금 이 꼴이 됐겠어? 직장도 잃고 사람도 폐인이 되고 이 못된 년아. 나는 그녀가 침을 튀기며 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차갑게 식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모든 잘못을 남에게 떠넘겼다. 나는 그녀가 욕을 거의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고함을 덮을 만큼 분명했다. 아주머니, 기억력이 정말 안 좋으시네요. 결혼식장에서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5천만 원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제 월급까지 관리하겠다고 하신 건 아주머니셨어요. 이제 와서 제가 아주머니 되기 가난해서 싫었다고요? 최영숙은 순간 말문이 막혀 얼굴색이 몇 번이나 변했다. 나는 그녀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마치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차분했다. 아주머니 아들 김민준 씨 말인데요. 그가 직장을 잃은 건 다니던 회사 사장이 돈 들고 도망가서 회사가 통째로 망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고용노동부 기록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가 폐인이 된 건 30이 넘도록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 뒤에 숨기 때문이고요. 이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옆 테이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최영숙을 보는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찼다. 최영숙의 얼굴은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다. 너 헛소리하지 마. 다 내 탓이야.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아주머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탓타령이세요. 굳이 따지자면 아주머니 탓이죠. 어릴 때부터 귀하게만 키워서 아무것도 스스로 못하게 만드셨잖아요. 작은 비바람도 못 견디게. 만약 아주머니가 결혼식장에서 그런 소동을 벌이지 않아서 제가 아주머니 댁의 진짜 모습을 못 봤다면 지금쯤 그에게 짐이 되고 아주머니에게 남편 잡아먹을 년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건 바로 저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머니께 감사해야겠네요. 최영숙은 내 말에 숨이 막히는지 가슴을 부여잡고 손가락을 떨었다. 그 화려한 할머니가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그녀를 잡아 끌었다. 영수가 가자, 가. 이런 애랑 무슨 말을 더해. 나는 테이블에 계산서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다. 그 목소리는 그곳의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렸다. 그리고 아주머니, 앞으로 이런 고급 찻집은 오지 마세요. 지금 아주머니 아들 형편으로는 이런 차 한 잔도 사드리기 힘들 테니까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지 않고 계산서를 들고 당당하게 계산대로 갔다. 내 뒤로 최영숙의 분노의 찬 울음소리와 그 할머니의 위로하는 소리,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노골적인 비웃음이 뒤섞여 들려왔다. 찻집의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몇 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마침내 시원하게 풀려나갔다. 정면으로 맞붙은 싸움. 이 칼날을 나는 오랫동안 갈아왔다. 오늘 마침내 제대로 꽂아 넣었다. 통쾌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 과거에 대한 응어리는 완전히 풀렸다. 최영숙과 김민주는 완전히 전생의 일이 되었다. 내 삶의 중심은 넥소스와 눈앞의 이 남자 이정훈에게로 완전히 옮겨갔다. 이정훈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발전했다. 열렬한 구애 없이 마치 박자가 맞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된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야근 후에 즐겨 찾는 죽집을 기억했고 나는 그가 회식에서 과음했을 때 따뜻한 꿀물을 챙겨주었다. 우리는 일과 업계 동향, 그리고 각자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의심하거나 비위를 맞출 필요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독립적인 관계였다. 어느 주말 그는 내게 현대 미술 전시회에 가자고 했다.
나는 예술을 잘 몰랐지만 그는 색채 활용부터 작품의 사회적 의미까지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었고 나는 흥미롭게 들었다. 지쳐서 우리는 전시장 꼭대기의 야외 카페에서 쉬었다. 햇살이 좋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이정우는 커피를 저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다음 달에 대학 동창회가 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야. 같이 갈래? 나는 잠시 멈칫하고 그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강요 없이 묻고 있었다. 마음이 살짝 움직였다. 동창회에 파트너를 데려가는 것은 그처럼 신중한 사람에게는 매우 공식적인 인정과 초대일 것이다. 나는 웃으며 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다 당신 친구들인데 내가 가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이정훈도 웃었다. 그의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아니, 다들 너 보고 싶다고 난리야.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보았다. 네가 내 옆에 서 있는 게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어떤 달콤한 말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갈게. 미술관에서 나와 그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는 우리 집 아래에 멈췄다. 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내리려는데 그가 나를 불렀다. 서윤아, 내가 돌아보자. 그는 조수석 수납함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내게 건넸다. 지난주 출장 갔다가 봤는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주 가는 백금 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는 심플하게 커팅된 작은 다이아몬드였고 가로등 불빛 아래 은은하게 빛났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됐다. 이걸 나는 조금 놀랐다. 우리가 사귀면서 그가 꽃을 선물하거나 식사를 대접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값비싼 선물은 처음이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기대가 서려 있었다. 나는 상자를 닫고 손에 쥐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주 마음에 들어. 고마워. 나는 덧붙였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비싼 거 사지 마. 그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상자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위로 올라갔다.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다. 황홀경이 아니라 묵직한 안정감이었다. 진심으로 대우받고 누군가의 미래에 포함된다는 느낌. 정말 좋은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돋보기를 쓰고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다. 내 손에 상자를 보고 무심코 물었다. 정훈 씨가 준 거니? 나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드렸다. 엄마는 그걸 받아들고 불빛에 비춰보더니 쯧쯧, 이 친구 참 마음이 깊네. 안목도 좋고라고 하셨다. 그녀는 목걸이를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흐뭇함이 담겨 있었다. 서윤아, 엄마가 보기에 정훈 씨는 참 믿음직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 김민준이랑은 비교도 안 되지. 너, 이제 고생 끝났다.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이 행복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쟁취한 것이다. 만약 내가 여전히 결혼식장에서 휘둘리던 그 박서윤이었다면 설령 이정훈을 만났더라도 우리는 지금처럼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목걸이를 소중히 보관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랑은 금상첨화일 뿐 나 자신이 바로 그 비단이다. 며칠 후 회사에서 중요한 성공 축하 파티가 열렸다. 우리 팀이 막 끝낸 대형 프로젝트를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이정훈도 협력사 대표로 초대받아 참석했다. 파티에서 나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자연스럽게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건배하고 인사하고 능숙하게 응대했다. 이정훈은 내 근처에서 아는 사람들과 대화했지만 그의 시선은 늘 무심코 내게 머물렀다. 옅은 미소와 감탄과 함께 중간에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고치고 나오는데 복도 모퉁이에서
다른 부서 여직원 2명이 작게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다. 봤어? 박서윤 씨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대성그룹이 부장이래. 지금 남자친구라던데? 진짜 선남선녀네. 이정훈 부장. 완전 다이아몬드 싱글인데 박서윤 씨가 잡았네. 근데 박서윤 씨도 진짜 대단해. 프로젝트도 잘하고 사람도 점점 더 분위기 있어져. 맞아. 듣기로는 예전에 에이, 이제 와서 그런 옛날 얘기는 뭐하러 해. 지금은 오 부장님 앞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표정 변화 없이 지나갔다. 그 여직원들은 나를 보고 즉시 입을 다물고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그대로 지나쳤다. 내가 충분히 강해졌을 때 과거의 비난조차도 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소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상은 태엽을 감은 듯 바쁘게 흘러갔다. 넥소스의 신규 프로젝트는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나는 팀을 이끌고 거의 쉬지 않고 일했다. 이정훈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했다. 그의 친구들을 만났고 함께 식사도 몇 번 했는데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했다. 그가 몇 번 우리 부모님을 정식으로 뵙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다. 싫어서가 아니라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손에 쥐니 프로젝트를 멋지게 끝내고 싶었다. 그래야 마음이 더 편안할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밤 10시가 넘어 퇴근했다.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거실에는 작은 등 하나가 켜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갈아 신고 씻으려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역 번호는 서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약간 쉬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이었다. 서윤아. 그는 내 이름을 부르고는 다음 말이 목에 걸린 듯했다. 나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첫 반응은 전화를 끊는 것이었다. 어떻게 또 번호를 바꿔서 전화했지? 정말 지긋지긋했다. 내 불쾌함을 느꼈는지 김민주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거의 애원조였다. 서윤아, 끊지 마. 제발. 딱 몇 마디만 할게. 정말 몇 마디만. 나는 창가로 가서 밖의 어두운 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락의 의미였다. 나는 궁금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 그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김민주는 마치 구명조를 잡은 듯 두서없이 말을 쏟아냈다. 서윤아, 알아. 내가 예전에 쓰레기였던 거, 인간도 아니었어. 우리 엄마는, 그 여자는 더했지. 너한테 했던 짓들, 했던 말들. 나 다 알게 됐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본론만 말해요. 나는 그의 참회쇼를 차갑게 끊었다. 그런 변명은 이미 질리도록 들었다. 김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짙은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서윤아, 나 너무 힘들어. 일자리도 계속 못 구하고 모아뒀던 돈도 거의 다 썼어. 엄마도 몸이 안 좋아서 맨날 한숨만 쉬고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야. 나 정말 후회돼. 그때 널 지켜주지 못했던 거, 엄마 말만 들었던 거. 서윤아, 우리 그래도 오랫동안 만났잖아. 정말 나한테 다시는 기회 한 번 안 줄 거야? 그는 마지막에 거의 울먹였다. 나 이제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정말이야. 우리 여기서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새로 시작하자. 어때? 딱 우리 둘만. 우리 엄마도 없고 그런 복잡한 일도 없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서윤아,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제발. 나는 그의 절절한 고백을 들으며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저 우습고 비참할 뿐이었다. 그는 여전했다. 자신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만 내 소중함을 떠올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허상에 희망을 걸었다. 그는 전혀 몰랐다. 어떤 것은 한번 부서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의 쇼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일기예보처럼 평온했다. 김민준 씨, 당신이 잘 살든 못 살든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사이는 결혼식 그날 완전히 끝났어요. 당신이 지금 하는 말들은
당신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화기 너머 김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나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말했다. 한치의 환상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말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관심 없어요. 당신과 그런 소꿉장난을 할 시간도 없고요. 저의 현재와 미래는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고 그 안에 당신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번호 바꿔가며 전화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릴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새 번호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창가에 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마지막 남았던 과거의 찌꺼기도 이 전화 한 통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와 김민준, 그리고 최영숙. 우리는 마침내 완전히 깨끗하게 끝났다. 다음 날은 프로젝트 최종 심사일이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다. 가장 자신감을 높여주는 짙은 회색 정장 스커트 세트를 골랐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눈빛이 맑고 자세는 당당했으며 온몸에서 자신감이 넘쳤다. 최종 심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가 주도한 발표는 논리정연했고 데이터는 탄탄했다. 이사회의 온갖 까다로운 질문에도 나는 능숙하게 대처했다. 오 부장은 아래 앉아 감출 수 없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회의가 끝날 때 회장님이 직접 결정했다. 제안서 통과. 박서윤 팀장,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전적으로 책임져요. 회사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테니 성과를 보여줘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맑고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의가 끝나고 부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그녀는 내 어깨를 세게 치며 낮게 말했다. 잘했어. 이제 회사에서 완전히 내 자리를 굳혔네. 나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 유리창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정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프로젝트 통과됐어. 저녁에 같이 밥 먹자. 할 말이 있어. 그는 거의 바로 답장했다. 축하해. 장소는 네가 정해. 시간 맞춰갈게. 화면의 글자를 보며 나는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마지막 마음의 짐도 풀었다. 일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앞을 봐야 할 때다. 저녁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나는 스테이크를 썰며 아무렇지 않게 이정훈에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언제 시간 괜찮냐고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하시네. 이정훈은 스테이크를 썰던 손을 멈췄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빛이 스쳤고 이내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나는 언제든 괜찮아. 아버님, 어머님 편하신 시간에 맞출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시간 정해서 알려줄게. 창밖에 도시 불빛이 찬란했다. 나는 알았다. 박서윤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그 모든 진흙탕과 사람들은 이미 저 멀리 뒤처져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듯 1년이 훌쩍 지나갔다. 나와 이정훈의 관계는 반석처럼 단단해졌다. 양가 부모님은 만나셨고 의외로 화기애애하게 지내셨다. 그의 어머니는 은퇴한 교사로 온화하고 현명하신 분이었다. 처음 뵌 날 내 손을 잡고 서윤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하시는데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최영숙의 계산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우리 부모님은 이정훈을 100% 만족해 하셨다. 믿음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직장에서 내가 책임졌던 대형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연말 승진과 연봉 인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업계 내에서 내 인지도도 점차 높아져 가끔 포럼의 발표자로 초청받기도 했다. 통장 잔고는 내가 집을 보러 다닐 충분한 자신감을 주었다. 결국 나와 이정훈은 함께 전망 좋은 아파트를 골랐다. 계약금의 절반 이상은 내가 냈고 명의는 우리 두 사람 공동으로 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돈으로 나를 휘두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좋았다. 너무 좋아서 가끔은 결혼식의 그 끔찍한 기억이 정말 전생의 일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이정훈의 청혼은 아주 평범한 주말 저녁에 있었다. 거창한 이벤트 없이 막 인테리어를 마친 우리 새집 베란다에서였다. 그는 강 건너 켜지는 불빛을 보며 자연스럽게 반지를 꺼내 물었다. 내 옆에서 평생을 함께 해줄래? 나는 그의 눈에 담긴 진지함과 부드러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결혼식이 일정에 올랐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나와 이정훈이 상의해서 결정했다. 계산도 억울함도 없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축복받는 예식을 원했다. 장소는 강가의 한 호텔로 정했다. 규모는 크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다. 결혼식 전날 나는 부모님 댁에서 잤다. 엄마는 내가 내일 입을 개량 한복 드레스를 정리하며 눈물을 훔치셨다. 나는 무거운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붉은색 개량 한복 드레스를 골랐다. 이번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딸, 드디어 고생 끝났네. 나는 엄마의 손을 토닥였다. 마음은 평온한 기쁨으로 가득했다. 결혼식 당일, 날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았다. 햇살은 눈부시고 강물은 반짝였다. 나는 그 붉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느슨하게 올린 뒤 이정훈이 선물한 진주 비녀를 꽂았다. 거울 속 편안한 표정의 내 모습은 1년 전 빌린 웨딩드레스를 입고 불안에 떨던 신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예식은 간단하고 따뜻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나와 이정훈은 꽃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 서서 서로에게 직접 쓴 서약을 낭독했다. 그의 서약은 길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었고 내 서약은 더 짧았다. 앞으로 남은 인생 서로 속이지 않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라고. 객석에는 진심으로 우리를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앉아 있었다. 우리 부모님, 그의 부모님, 내 절친들, 그리고 강 팀장님과 오 부장님. 그들은 나를 보며 축복과 흐뭇함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반지를 교환할 때 나는 무심코 호텔 울타리 밖강변 산책로에 서 있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형체를 보았다. 구부정한 등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는 모습. 김민준이었다. 그는 컨퍼런스 때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계절에 맞지 않는 낡은 외투를 입고 유령처럼 서 있었다. 우리의 시선은 잔디밭과 강을 사이에 두고 잠시 마주쳤다. 그는 마치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몸을 돌려 나무숲 사이로 사라졌다. 내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는 무엇을 보러 온 것일까? 비웃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내친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삶을 보러 온 것일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내 인생의 배경에서 흐릿한 얼룩이 되어버렸다. 지워버리면 흔적조차 남지 않을. 예식이 끝나고 편안한 뷔페가 이어졌다. 이정훈은 대학 동창들에게 둘러싸여 놀림을 당하고 있었고 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강 팀장님, 오 부장님과 대화를 나눴다. 오 부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서윤아, 이제 너는 우리 넥소스의 얼굴이야. 앞으로 나가서 협상할 때 더 자신감이 넘치겠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정훈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께서 예쁜 디저트 한 접시를 들고 다가오셨다. 다정하게 내 손을 잡고 디저트를 건네주시며 말했다. 서윤아, 아침부터 바빴을 텐데 뭐 좀 먹어? 이 집 디저트가 맛있단다. 그녀는 강 팀장님 일행에게도 웃으며 말했다. 우리 서윤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요. 앞으로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 목소리에 담긴 애정과 보살핌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어떤 가식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디저트를 받았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파티가 끝날 무렵 나와 이정훈은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배웅했다. 석양이 강물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하객들이 가득한 축복을 안고 떠나고
마지막으로 우리 둘만 남았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눈앞의 강과 산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 그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장난기 섞인 말투로 물었다. 어이, 박 대표님, 이제 월급 통장은 맡기시나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그가 1년 전의 소동을 농담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우리가 맞잡은 손을 흔들며 눈썹을 치켜세우고 그를 보았다. 맡긴다고? 어림도 없지. 앞으로 우리 집 돈은 내가 관리해. 당신은 매달 정해진 용돈만 받아 쓰는 거야. 이정훈이 큰 소리로 웃으며 내 손을 꽉 잡았다. 알겠습니다. 모두 박 대표님 뜻대로 하시죠. 나도 웃었다. 그의 어깨에 기댔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하나로 겹쳐졌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강 건너 불빛과 하늘의 별이 하나로 이어졌다. 나는 알았다.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억울함은 이미 저 멀리 뒤처져 다시는 나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